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2년 차 30대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의 사연 또한 기가 막힌 사연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입덧도 한 번 없었고 태동도 요란하지 않았던 얌전한 아이였죠. 특히나 태어날 때도 진통이 오고 1시간 만에 문제없이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효녀였던 딸이었죠. 저와 남편은 임신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도 남편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착하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한 것에 대해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결혼한 거 후회하진 않아? 주변만 하더라도 결혼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고 고민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도 올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당신은 급하게 웨딩드레스만 입고 사진 찍고 바로 살림 합쳤는데 결혼식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겠소? 나는 늘 당신한테 결혼식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다음에 정말 성공하면 우리 결혼식 다시 해보자. 괜찮아. 당신도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같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사실 아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는 말도 많이 있지만 나는 당신이라서 결혼 결심한 거야. 당신만큼 주변에 착실하고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당신이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고마워. 솔직히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지. 고마워 당신. 내가 힘들 거라고 말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살게.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우리 상황도 많이 풀릴 거야.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시기가 얼른 오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조금만 견뎌줘. 내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더 나은 생활할 수 있게 해줄게. 알았지? 남편은 항상 저에게 미안해 했지만 생활비를 버느라 힘들게 일을 하고 온 날에도 항상 남편은 튼살 크림을 발라주면서 저를 신경 써 주었습니다. 이런 다정함이 오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남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인과 가게를 오픈한 날로부터였어요. 남편은 아이의 출산이 다가오자 좀 더 많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지인과 함께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초반에는 정말 장사가 잘 되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남편은 평소에 벌던 돈보다 몇 배는 더 벌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몸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에 드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한 몸으로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그렇게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금씩 남편의 가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같이 동업을 했던 지인이 가게를 팔아버리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지인 말만 믿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 뒤통수를 맞고 모든 걸 날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매일 술만 마셨어요. 술만 마시면 하루 종일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남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마셔. 계속 이렇게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어. 당신 힘든 거 알아. 당신이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 것도 알아.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술만 마시고 시간만 보내다 보면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도 놓칠 수밖에 없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매일매일 술 마시는 것도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쩌려고 그래. 뭐? 네가 뭘 알아? 네가 사기를 당해봤어?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봤어? 네가 뭘 알아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하는 거야? 난 잘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지 알아? 결국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게도 오픈하지 않았을 건데. 네가 임신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라고. 당신 그거 진심이야?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진심 아닌 거 알고 있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털어내야지. 그렇게 술만 마시고 나한테 상처 주면 당신 마음이 편해? 아무리 말을 해도 당신이 정신 못 차리면 소용없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좀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정신 차리라고. 얼마 후면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생활비도 벌어오지 않는 남편이 저는 답답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은 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속상해했을 뿐 다시 일어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매일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청할 곳이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찬우 씨는 정신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아무리 달래고 화를 내봐도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물론 지금 힘든 시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봐도 안 되니 어머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걱정돼요. 걔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매일 술만 마시고 살겠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들면 그러겠어? 그래도 와이프라는 게 이해는 못 해줄 망정. 그걸 그대로 시댁에 와서 쪼르르 이러고 있니? 이래서 내가 부모 없는 애는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걔는 충격 속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해봐도 듣기라도 하겠어? 그냥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어머님, 어떻게 기다려요? 당장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생활비도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빚은 빚대로 쌓여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배가 나온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아니면 어머님 저희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 낳고 나서 제가 일을 해서 다시 다 갚을게요. 넌 나한테 돈 맡겨놨니? 어떻게 뻔뻔하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남편이 안 벌면 네가 나가서 벌어야지. 그럼 남편이 저러고 있을 때 돈만 벌어오라고 타박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주 그냥 너희는 늘 제멋대로구나. 됐다. 너희들이 만든 일이니 해결도 너희들끼리 해라. 시댁에서는 제가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는 태어나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족들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서 마음씨 좋으신 사장님 덕분에 단순 조립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게 되었습니다. 만삭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생활비라고 해봤자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죠. 그렇게 혼돈의 시간 속에서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서도 저는 생활이 너무 걱정이 되어 3일을 쉬고 바로 일을 나가기도 했죠.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님께서 아이를 봐주시게 되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을 보면서 시댁에서는 저희를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아이 아빠라는 애는 술에 취해서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아이 엄마라는 애는 생활비 벌려고 아이는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 일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지금 너희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이 불쌍한 아이를 지금 이 환경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어머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 아빠도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부탁드려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남편이 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부탁드릴게요. 부탁? 그래, 부탁 좋지. 근데 이런 상태로 너희는 진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기저귀에 분유 살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에휴, 그러지 말고 아이 아직 출생신고 안 한 거 아니니? 아이는 너희 신우 밑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자. 안 그래도 선준애가 아이가 안 생겨 고민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아이 보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없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디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일하고 아기 아빠가 아이를 보면 돼요. 어머님 힘드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이번 달 월급 받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불쌍하게 클 아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신랑 누나인데 그래도 믿을 수 없다는 거니? 거기는 집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라고 하잖니? 너희는 아이만 있고 죽지 못해 살 정도인데 누가 봐도 내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시어머님께서는 아이를 형님에게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이셨어요. 결혼 20년 차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형님에게 그래도 자신의 핏줄에 자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시어머님께서는 형님에게 보내자는 제안을 했죠. 그 제안을 받고 남편은 동의를 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을 하셨죠. 저는 언젠가는 다시 아이를 데려오겠노라 다짐을 하고 아이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당신,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낳은 아이잖아.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정말 다른 곳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고.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도 술만 마시면 끝이라고 생각해? 정말 실망이다. 당신 결혼 초기에 나한테 다짐했던 건 다 어디로 갔어? 그때는 나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있어? 매번 엄마한테 와서 애 봐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당신이 일 안 하고 쉬면서 아이 볼 거야? 나는 나 혼자 아이 못 봐. 그리고 내 삶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어린아이를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낼 생각을 해? 당신 말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아이 데리고 올 수 없지만 나 정말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 데리고 올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 데리고 와서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정신 차려. 아이가 형님 댁으로 가고 나서는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잤던 적이 없었어요. 그나마 이후에 형님 댁에서 아이를 위해서 좋은 옷을 사주었다거나 장난감을 사준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보내줬던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이가 간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대로였고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형님 댁으로 보낸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갑자기 형님께서 연락을 해 오셨어요.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하네. 안 그래도 올케한테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어. 사실 우리 아이 말이야. 얼마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때 올케한테 연락을 해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괜히 얘기를 했다가 올케가 더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야. 네? 형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떠나다니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직 돌밖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형님,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어떻게 아이 장례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시냐고요? 올케가 지금처럼 충격받을까봐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 아이 유골은 화장해서 아버지 산소 주변으로 잘 뿌려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이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어. 그래도 올케가 친엄마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는 거야.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미 장례는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형님께서는 그래도 뒤늦게나마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아이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에 희망을 잃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세월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관심도 크게 두지 않은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말 그대로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남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보낸 후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굳이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진 않았지만 남편도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남편은 현장직으로 일을 시작했고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집을 비웠어요. 남편은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당신, 내가 요즘 일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때 당시는 내가 사기만 당하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 뿐이었는데 나는 왜 그때 정신 차리지도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세월을 보냈는지 정말 모르겠어. 다시 돌아간다면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뭘 하겠어. 그때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이걸 알았다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긴 하네. 우리 그때 정말 힘들었잖아. 그때 힘든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인데, 나 그때 내가 너무 후회가 돼. 지금까지 잘못된 행동했던 거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어. 평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 당신한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내가 겪은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당신은 그때 나한테 많이 실망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어. 한 번만 믿어줘. 당신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때 그러지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겠다고 했으면 너무 좋았잖아. 지금 와서 내가 이렇게 삶의 의욕도 다 없을 때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당신 참 이기적이다. 당신이 힘들 땐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내려놓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니? 정말 황당한 소리다. 알아. 내가 그때 정말 철없이 굴었던 거. 당신 아이 데리고 오려고 나 대신 엄청 노력했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이가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당신 더 이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알아. 그렇지만 이렇게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니고 나인 것 같아.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당신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일 없었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나는 당신 위해서 살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남편은 저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을 했고 저에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한 상태였죠.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순간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니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후회를 했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아보자 생각이 들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잃은 이후 우울증으로 꾸준하게 일을 하지 못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나니 일을 하는 게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우울하게 집에서 있었던 날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일을 하니 숨이 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될 때쯤 형님네 빌라가 있는 동네에도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들키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다니다 보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시간을 확인해서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차피 형님네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라 보통 마주칠 일은 없겠다 싶어서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단지를 붙이려고 8층 형님네 집에 갔는데 집에 두자마자 누군가 밖으로 나와 전단지를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바로 쳐다보고 확인을 해본 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죽은 제 딸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형님 댁으로 향했고 아이는 저를 보면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었죠. 형님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형님, 얘, 저희 아이 맞나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님,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맞냐고요? 어떻게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때 분명 사고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 바로 사고 때문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사고가 난 게 아닌 건가요? 옳게, 그게 아니고 오해한 거야. 얘는 옳게 딸이 아니고 내 딸이야. 옳게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가 힘들어할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사실 내가 아이 입양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딱 아이 데려오고 나서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만 흐르다가 옳게 딸이 사고로 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옳게 딸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 맞잖아요. 여기 제가 낳을 때 있었던 흉터 자국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팔에 난 점도 위치가 같은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그럼 제 딸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네요? 형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만 하지 마시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은 저의 말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딸의 애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놓고 문을 두드리며 형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형님은 나오지 않았고 얼마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저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제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점 위치나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얘기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착각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사실 요즘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당신 일하고 있을 때마다 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벌었어. 근데 오늘 형님 사시는 빌라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형님 집에서 우리 딸이 나오더라고. 누가 봐도 우리 딸이었어. 형님은 절대 아니라면서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하는데
형님한테 딸이 있다는 소식은 못 들었잖아.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당신, 일단 진정해. 뭔가 착각한 건 아니고, 확실한 거야? 당신도 뭐,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작정 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나아. 당신이 딸이라고 주장을 해도 누나가 본인 딸이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 하긴 좀 이상했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장례도 말 안 해주고 유골도 다 뿌려버렸다고 했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뭔가 수상한 것 같아. 그때도 갑자기 사고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믿기지 않았거든. 형님은 딸을 지금까지 키우고 계셨던 건가 봐. 어린아이들은 장례를 크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대로 믿었는데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걸까? 결국 우리는 친자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형님에게는 딸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의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딸이 사고로 세상을 뜨기 전에 임신을 하면서 낳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도 있다고 하니 더욱 의심스러웠죠.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되자 형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오랜만이야. 저번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올케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했어. 이번에 친자 확인 소송 진행했다는 거 들었어. 나도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올케 딸 맞아. 그때 사고 있었던 일 아니야. 엄마가 올케가 돈 벌면 어떻게든 아이 데리고 올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겁이 나서 거짓말했어. 미안해. 형님, 미안하다고 하면 지금까지 세월이 다 보상되나요?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이후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형님이 하신 거짓말 때문에 저희는 세상 떠난 딸아이에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다고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하고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저를 자책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미안해, 올케. 그렇지만 나는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이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막상 내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를 친부모에게 보내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미 장례까지 다 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시 번복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어.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런 변명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님, 저는 형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믿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했다니 형님 진짜 벌 받으실 거예요. 전화를 해온 형님의 말로는 자신에게 온 딸을 다시 데리고 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밝혀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저와 만났을 때에도 또래에 비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면서 그늘져 보였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번듯이 돌봐주었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시모가 알고 있었는지
먼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도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숨겨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요? 아이 상태는 보셨어요?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절대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님 제가 끌어내려서 망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육교사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얘야, 진정해라. 걔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니? 그리고 너네가 신우한테 아이 보내지 않았더라도 너희가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은 더 많았을 거다. 지금이야 너네가 숨쉬고 살 수 있을 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너희 나랑 신우 아니었으면 애 키우느라 허덕이면서 살지 않았겠어?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머님은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네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까지 하는지,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되갚음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형님 부부를 신고했고 손해배상도 청구했어요. 저와 남편의 진술로 그동안 아이가 사망한 줄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댁 동네에도 찾아가 낮이고 밤이고 그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를 소리 지르며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죠. 결국 형님은 다니고 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어야 했고 시모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에 시골로 쫓겨가듯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던 것은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해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었죠. 결국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옳게, 내가 이렇게 교도소 가버리고 나면 우리 정훈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단순히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심부름을 잘 못하거나 그럴 때 혼낸 거야. 옳게는 아이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들이 제법 많아.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앞설 수도 있다고. 그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긴 아세요? 더군다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업으로 하는 형님이 그랬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아이가 그동안 당신 애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물속에 당신들 다 집어넣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럴 수 있다니.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럴 수 있는 건 없어. 당신네들은 당신네 자식도 이렇게 키웠어? 이거 봐. 옳게는 아이 안 키워봐서 내 말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합의 좀 해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너희 아이 잘 키워줬잖아. 내가 너희 힘들 때 아이 걷어준 거잖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떤 게 잘 키워줬다는 거야? 아이에게 온갖 상처 줘놓고서는 이게 잘 키워줬다는 건가? 아, 그러면 당신네들 없는 동안에는 내가 당신네 아들 키우면 되겠네. 그럼 되겠지? 당신네가 한 대로 똑같이 당신 아들한테 내가 해줄게. 당신이 얘기했지?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당신네 아이 일이 되어도 그런 말이 나올지 궁금하네. 옳게.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 말이 아니라, 제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 지켜줘. 우리 아이, 제발 차별하지 말고 아끼면서 잘 지켜줘. 부탁할게. 글쎄요. 저도 아이 키워봐야 알겠네요. 제 아이랑 형님 아이 같이 키워야 하는데 형님은 먼저 해보셨으니 어떤 마음으로 아이 대하셨는지 아시겠네요. 아마 저나 형님이나 똑같으니까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어요? 형님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형님 내외는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저희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형님 내외가 징역형을 받고 나서 아들은 시모가 데리고 가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모든 연을 끊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딸아이가 살아서 다시 가정에 돌아온다는 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류상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딸이 살아서 온 것만으로도 기뻤네요. 그동안 힘들게 자란 아이를 보면서 매번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버텨준 고마움과 10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죠.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올 때면 셋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하는데 여러 고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있네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 세 식구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중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다가 예비 시댁과 저희 아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람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위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결혼식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의 행동들 하나하나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댁 집안은 저에게 꽤 많은 걸 바라셨고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며느리감 하나는 잘 데려왔네. 확실히 배운 집안일수록 풍채가 다르다니까. 경아 씨 부모님들께서 사업을 꽤 크게 하고 계신다는 말을 내 아들한테 들었는데 재력이 상당하시다고? 내 아들이 그렇잖아도 경아 씨 집에 다녀왔었잖아. 집이 엄청 좋다고 아주 난리더라. 경아 씨가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면 우리도 신분 상승하는 건가? 내 꿈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젠 너무 지긋지긋하더라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가 돈이지 뭐야. 항상 뭐만 하려 해도 돈이 발목을 잡으니 경아 씨가 보는 것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네. 경아 씨가 우리 집안 식구가 되는 거 우리 집안은 무조건 찬성이거든. 결혼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르고 싶은데 언제가 좋을까?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고. 경아 씨 부모님들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하지. 경아 씨도 나이가 있으니 하루빨리 일정을 잡고 싶으실 거야.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어때? 글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워낙 바쁘셔서 일단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 정도는 돼야 시간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정확한 건 은퇴 씨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언니 집에 빈 방이 남아 돈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방이 남아요? 저도 나중에 놀러 가도 돼요? 오빠만 보고 왔다는 건 너무한 것 같아요. 나도 전원주택 생활해 보고 싶은데 구경이라도 하게 놀러 가면 안 될까요? 어차피 결혼하실 거잖아요. 은퇴 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시모는 겸손하기까지 하다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다고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이 엄청난 재력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남들과 똑같은데 그 사람이 너무 가장되게 얘기해서 제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싶어 하셨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점점 거부감이 들어서 저희 집안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예비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건 저를 며느리로서가 아닌 돈으로 보고 계시는 듯 보였고 머릿속에는 온통 시댁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제가 난처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옆에서 예비 신랑은 시모의 칭찬에 들떠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보는데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저를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온 그 사람은 옆에서 눈치도 없이 저를 따라오면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자기 집안 식구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며 걷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테 제가 느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야? 초면인데 어쩜 그렇게 다들 예의가 없으셔? 집안에 대해 궁금하신 건 물어보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집안과 엮어서 인생이 바뀔 것 같다는 둥 며느리 덕에 신분 상승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하셨잖아. 내가 은퇴 씨랑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아닌 돈줄이 되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우리 식구들은 그냥 당신이 며느리로 들어온 걸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인데 뭘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잖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으셨지. 그런데 말씀하시는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을 바라시던데? 은퇴 씨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나는 보고 느낀 대로 가족들한테 얘기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결혼하면 어차피 전부 다 알게 될 사실들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서운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고.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잖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꼭 둥글게 얘기하셨어야 돼. 누가 봐도 당신 집안은 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인데
굳이 그걸 숨길 필요가 있냐는 거야. 제가 시부모님께 서운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 예비 신랑 또한 저희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 놓았고 처음으로 저희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성격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었죠. 결국 그날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희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등을 보이고 말았네요. 그 사람 또한 저에게 상처받았던 게 있었는지 저를 붙잡지는 않았고 그날 이후 서로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 않았었는데 아침 출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온 거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아 차를 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 제 입장에선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네요. 저도 진심으로 다가온 그 사람의 행동이 싫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관계는 다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다음 달 말일에 계획을 잡았고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니 단둘이 만나길 원하시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여쭤보자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저번에 내가 경아 씨한테 했던 말들에 오해가 있는 듯해서 미안한 마음에 식사나 한 끼 하자고 불렀어. 전화로 밥이나 먹자고 하면 경아 씨가 괜찮다고 할까봐 이렇게라도 해서 나오라고 한 건데 괜찮지? 나는 그냥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오해할 줄은 몰랐네. 설마 우리 가족이 경아 씨 집안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겠어?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 형편은 아니야. 그냥 경아 씨가 주택에 산다고 해서 나도 그런 곳에 살고 싶었다는 말을 했던 것뿐인데 내 입방정 때문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 둘 사이까지 안 좋아져서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 상견례 전에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서로 웃으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내 아들이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다니까. 둘이 있던 오해들은 다 풀었다며? 서로 살다 보면 이런 오해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은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 그럴 때는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제일인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얼굴 보면서 저녁이나 함께 하자고 했던 거야. 그래야 경아 씨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를 풀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예비 시모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최대한 분위기를 좋게 풀어가려 하셨어요. 보통은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 해결을 하시려 했던 시모의 행동은 제 마음을 풀어주게 만들었네요. 그렇게 시모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날은 별일 없이 좋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시모는 상견례 때 보자고 제가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시곤 시모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첫날에 뵀던 이미지와는 다르게
침착하시면서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어느새 첫날에 상처받았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전부 지워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하기 위해 양가 집안은 약속 장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먼저 도착을 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와 엄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네요. 예비 시모가 저희 아빠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엄마는 급하게 차에서 내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시모에게 여쭙자 제가 아빠 옆에 서서 편을 드니 시모는 아빠에게 막말을 퍼부으시다가 분위기를 살피시더니 저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상처되는 말들을 뱉으셨고 저희 집안을 기생충이라고 하셨네요. 내 아들이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구만. 하마터면 별것도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내가 볼 일이 좀 생겨서 우리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늦게 오지 않았다면 완전 사기 결혼 당할 뻔했잖아. 내 말이 틀렸어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바탕화면에 너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라며 오늘 상견례가 있다고 주차 관리를 하면서 웃고 있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내가 다짜고짜 화부터 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데 오늘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세요. 일단 진정부터 하시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뭘 들어가?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켜준다고 했니? 벌써 다 봤는데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주차 관리인이 엄청난 재벌이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 들게? 내 아들이 그럼 그렇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서 나한테 좋게 말을 해줬던 것뿐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재력이 있는 집안인 줄 알았다. 오히려 그쪽이 딸 덕에 신세 고치려고 저희한테 기생충처럼 빌붙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말이 좀 심하시네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이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런 걸로 차별하고 있는 그쪽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져 보이는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저도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못 볼 꼴을 봤는데 굳이 들어가서 서로 얼굴 맞댈 필요 있겠어요? 경아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우리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저도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저희 아빠가 주차 관리원으로 일을 하신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봐.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집안과 한 식구로 지낼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런 집안의 식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재력 좋아하시네. 가진 건 쥐뿔도 없는 것들이 고귀한 척 배운 척 하고 있어? 아들한테 상견례 파투 났다고 당장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꼭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핸드폰을 꺼놓고 있더라. 나는 내 식구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너한테 상견례 비용 청구할 거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그리고 사기꾼 집안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딱 기다리고 있어. 알겠니? 예비 시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주차 관리인을 하는 게 욕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고 시모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셨어요. 엄마도 그렇고 저 또한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빠는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견례 자리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걱정되는 얼굴을 보이며 아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한테 저희 집안을 욕하며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아빠를 본 예비 시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경악을 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분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 총장님이시잖아. 저번에 견적 넣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흘려듣고 보려고 하지도 않더니만 결국 이런 일을 저질러? 아이고, 총장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알아보고 말을 함부로 한 것 같네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그쪽을 오늘 처음 보는데요. 제가 지금 들어온 건 제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 온 거니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나가지 않겠습니다. 총장? 당신 방금 저분 보고 총장이라고 얘기했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 식당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였다니까. 총장이 쓸데없이 여기서 주차 관리를 왜 해? 할 일이 그렇게나 없나? 저희는 그쪽 집안한테 내 아들 넘겨줄 생각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죠. 당신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아까 우리가 들어올 땐 못 뵀었는데 총장님이 여기서 왜 주차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저희 아빠가 왜 여기서 일을 했겠어요? 여기 식당이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이에요. 제가 은태 씨한테 먼저 설명해 주려 했는데 어머님 닮아서 그런지 먼저 설레발치면서 자기가 좋은데 알고 있다고 상견례 장소를 예약해 놨다고 했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 식당을 예약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얘기하려 했었는데 한창 점심시간이라 아빠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차 관리를 해주시려 하시다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앞뒤 자르시고 무작정 어머님 혼자 판단하셔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셨잖아요. 저희한테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셨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우리가 식재로 납품하고 있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시잖아. 내가 그래서 저번에 당신 세워두고 얼굴 잘 익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총장님, 저희가 못 알아뵈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 것 뿐이니 제발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저희 식재료 납품 거래 계약 파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총장님 학교에 납품하는 걸로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시면 저희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시부가 정색을 하면서 애원을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신 시모는
저희 아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고, 시몬은 순간적으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다고 저희 아빠한테 막말을 하셨던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몸을 돌리셨고, 시몬은 그런 저희 아빠를 붙잡기 위해 급하게 문 앞으로 달려가 석고대죄를 하셨네요. 시몬은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이미 아빠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신 상태셨어요. 시몬은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다며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으셨고, 그 사람은 깊은 한숨만 내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모와 아빠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오늘 이 결혼에 대해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그쪽 아드님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눈빛에서 욕망이 가득한 걸 느끼게 되었고,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저희 딸과 결혼을 굳힌 이유가 집안의 체력을 보고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에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한 것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길래 제가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 있었죠. 얼굴 한번 본 거 가지고 그쪽 아드님의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딸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인사 온 첫날 결혼을 허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에게 파일 하나가 전송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쪽 집안이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려는 이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제가 그동안 딸 교육 하나는 잘 시킨 것 같습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녹음된 파일을 재생시켰고, 상견례장 안에 그 사람과 예비 시모의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 듣게 된 저와 엄마는 예비 시댁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저한테 보였던 행동들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 아버님도 그렇고 경아도 집안에 대해 뭐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숨기려는지 모르겠어.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 자기가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봐 조심성이 남들보다 지나치거든. 내가 봤을 때 그쪽 부모들이 시켰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너랑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하러 숨기겠어? 확실한 건 그 사람들은 재력이 많다는 거야. 엄마가 촉이 얼마나 좋은지 너도 잘 알고 있지? 네가 경아 데리고 오기 전에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대박 하나 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딱 보고 알았다니까. 우리 아들이 큰 거 하나 물고 왔구나. 우리 집안도 이제 신세 좀 고치고 제대로 된 인생 살겠구나. 그런 부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해선 내 속마음을 경아한테 들키고 말았지 뭐냐.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잖아. 여자들은 무조건 먼저 다가오는 걸 좋아한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과거의 일은 어느 정도 무마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랑 경아가 헤어지기에는 그동안 싸워왔던 시간들이 짧지 않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받아주게 되어 있지. 나도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줘야 결혼 이후에 더 많은 걸 뜯어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밥 한 끼 사줬다. 경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다가왔다고 느꼈는지
아주 좋아 죽더라. 작은 관심이 그 사람들을 녹아내리게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결혼도 사회생활이다. 얼마나 잘 물고 빠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달라지는 거야.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식장에 발만 들이면 우리 인생도 이제 꽃피는 날이 온다고. 내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이제야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걔들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엄마 말만 잘 듣도록 해. 제대로 된 거 큰 거 하나 물어서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아보자고. 이제 한 가족인데 그쪽이 가진 재산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다. 확실히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아가 바로 녹아내리더라고. 역시 여자는 여자가 잘 아는 것 같아. 내가 엄마가 원하는 전원주택 하나 제대로 마련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가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그동안 두 얼굴을 가진 모습으로 저를 대했던 거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에 속아 며느리로 들어갈 뻔 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항상 의심이 많으신 분이고, 말수가 적으셔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을 저희 집에 인사시킨 뒤 사이로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을 때 아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희 가족에 대한 정보를 다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하시길래 그때부터 아빠의 말대로 항상 입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예상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너무 큰 배신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네요. 예비 시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상태로 저희 가족을 멍하니 바라보셨고, 예비 신우는 결혼은 물 건너갔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 아빠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던 시모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시곤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싹 변해버린 얼굴로 저희 아빠를 바라보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아들, 이제 그만 연기해도 되겠다. 이 짓 하는 것도 더러웠는데 차라리 잘 됐네.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었는 줄 알아? 가진 것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싫어서 내 아들한테 미행을 붙여?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그쪽이 더 무서운 사람들 같은데? 이래서 그쪽 딸이 시집이나 가겠어?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결혼을 시킬 수나 있겠냐고. 평생 자기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겠지. 예, 너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원래 남보다 가족이 더 무서운 법이야. 우리를 철저하게 속이고 미행을 붙였는데 너한테는 사람 안 붙였을 것 같니? 사생활 전부를 보고받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진심을 알게 됐는데 더 더러워질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한다더니 역시나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때의 모습이 확실했던 거였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테지만 본심을 드러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예비 시부였던 분은 저희 아빠한테 매달리며 학교에 들어가는 식재료와 상견례는 별개이니 같이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엄마를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안 사람들의 며느리로 들어가 전부 빨리고 있었겠죠.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안 떨어질 뻔했던 그 사람들을 제거해 주신 아빠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빠는 그날 이후 그 집안 사람들이 학교에 납품하는 식재료 업체를 다시 조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납품했었던 학교 측에서 계약했던 상품의 품질과는 다르게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식재료들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질 떨어지는 재료들을 학교 측에 넘기고 있었던 게 밝혀졌고 계약 기간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식재료 업체를 다른 곳으로 계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봐달라며 용서를 구했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학교 측을 속여왔었기 때문에 아빠는 그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처벌을 하고 모든 인연을 끊어내었으니 더 이상은 저희 가족과 엮이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항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론 잘해주는 척, 걱정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진심인 사람은 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젠가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게도 좋은 인연 다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 잃지 않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혁이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 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이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집안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위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재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 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채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기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위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위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위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